안녕하세요. 챕터 1 Introduction to Data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속성과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섹션 1에서는 통계적 추론 방법을 보여주는 매우 간단한 케이스 스터디를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섹션 2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섹션 3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섹션 4에서는 간단한 실험 설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룰 예제는요. Treating Chronic Fatigue Syndrome이라고 해서 만성 피로 질환입니다. 자, 이 장에서는 이 만성 피로 질환을 다루는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제를 주고 그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 이걸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목표 자체는요. Cognitive Behavior라는 인지행동 치료가 이 Chronic Fatigue Syndrome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약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편하게. 약이라고 했을 때 약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싶겠죠? 그럼 먼저 환자를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 실험에서는요. 우리가 142명의 환자를 1차 진료 의사와 컨설턴트가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병원 클리닉에 의뢰해서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해당 약이 이 질병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다른 요인들은 최대한 이 질병에 효과가 안 나오게끔 해줘야겠거든요. 즉 환자가 굉장히 비슷한 형질을 가져야 돼요. 같은 병은 가졌지만 너무 고령이어도 안 돼요. 나이가 너무 어려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이라는 이펙트, 변수가 이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또 다른 건요. 이 환자가 이 해당 질병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은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호작용 때문에 또 이 약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이슈 없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이 약을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복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실험 참가 여부 의사.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는요. 여기 보면 이제 제외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diagnostic criteria에서 안 맞은 경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이슈 이런 나이 같은 거, 그다음에 헬스 이슈가 있는 경우에 또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없는 경우에 다 제외해서 이 142명 중에 60명만 골라서 우리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60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명이라는 환자들을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 약을 받는 그룹, 약을 받지 않는 위약 그룹, 요거 플라시보라고 하죠. 네, 여기는 트리트먼트. 혹은 이쪽을 그래서 그룹을 두 개를 나누는데 당연히 합리적으로 나누려면 반반씩 나눠주는 게 좋을 거예요. 30명씩. 그래서 여기에 30명, 이쪽으로 30명. 정확히 반반 나눠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트리트먼트 그룹은요. 여기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 그룹, 즉 환자들이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받는 그룹이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 그룹은요. 사실 이 어드바이스를 받지 않는 그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컨트롤 그룹에서는 이제 본 실험에서는 릴렉세이션에서 이완이라고 해서요. 이제 어드바이스는 제공되지 않지만 점진적 근육 이완 혹은 시각함이 빠른 이완 기술 자체는 가르쳐줬다고 할게요. 이 트리트먼트 그룹도 당연히 이걸 가르쳐주고요. 거기에 플러스 어드바이스가 들어간 거죠. 참고로 이게 한글로는 이게 치료군, 여기를 대조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아래 표는요. 여기 있는 표는 6개월 추적 관찰의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요. 토탈이 27명이고요. 이제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토탈이 26명이에요. 즉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이제 3명이 탈락했고요. 뭐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실험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뭐 다른 헬스 이슈가 터졌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3명이 탈락했고요. 컨트롤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어떤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19명이 더 나아졌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19명이 좋아졌고 8명은 안 좋아졌다. 그리고 3명은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 위약그룹 대조군에서는요. 여기 5명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21명이 나빠졌대요. 단순 비교만 해보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토탈이 맞지 않지만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에서는 19명 대다수가 좋아졌고요. 이제 대조군 여기 컨트롤 그룹에서는 대다수가 사실 계속 나빠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이것만 보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 트리트먼트 자체가 약이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19명, 5명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요, 한 271명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요, 뭐 한 132명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대략적으로 한 180명이 좋아졌고요. 이 그룹에서는요, 대충 한 60명 정도가 좋아졌다고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알겠죠. 나빠진 사람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느 그룹이 좋아요? 당연히 이제 180이 60보다 크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토탈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 통계량을 요약해주는 요약 통계량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summary statistics라고 불러요. 그래서 summary statistics는 여기 있는 주어진 결과 혹은 데이터를 하나의 넘버로 요약해 주는 거고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체 인원 중에 몇 명이 좋아졌는가 이런 proportion 비율을 보여주면 좋겠죠. 이 비율도 이제 summary statistics의 한 종류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율이 아니고 평균 같은 경우에도 좋은 요약 통계량 혹은 분산 혹은 뭐 빈도, 값,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챕터 2에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proportion을 보시면요. 원래 27명 중에 19명이 좋아졌죠. 그래서 약 70%가 좋아졌고요. 자, 위약 그룹 여기 보면 이제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요. 총 26명 중에 5명만 좋아졌죠. 그래서 총 19%가 좋아졌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70%대 19% 당연히 위쪽이 70이 19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 경우에는 거의 통계적으로 우리가 뭐 딱히 고도의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숫자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여기서 52%고 여기가 48%라고 할게요. 그러면 52가 당연히 48보다는 크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약이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애매한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 툴을 명확하게 써서 명확한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게요. 네, 데이터가 그룹 간의 실제 차이를 보여줍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은 아까 제가 이제 52%대 48% 이게 통계적으로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건 동전을 던져봐야 돼요. 실제로 52는 48보다 크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앞면과 뒷면이 헤드 or tail이 정확히 절반씩 확률을 갖고 있는 동전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걸 우리가 fair coin이라고 말하거든요. 100원이라고 할게요.
자, 동전 100번 던지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던져보시면요.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이더라도 우리가 100번 던져보면 정확하게 50번의 헤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49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48번 혹은 뭐 40번만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60번은 이제 테일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다 납득이 되죠. 항상 이 확률대로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던져보면 1000번 던지면요. 당연히 500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0.5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값의 변동성을 가지고 결과가 나와요. 자, 이 경우에 우리 환자 30명 동전 던지기에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동전을 30번 던져요. 그리고 앞면이요. 혹은 성공이요. 52% 나와요. 자, 이거 어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동전은 앞면이 뒷면보다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자, 하지만 이제 본 실험에서는요. 동전 던지기에 비교해 보면요. 30번 던졌더니 앞면이 70% 나왔대요. 그리고 30번 던졌더니 앞면이 19% 나왔대요. 그 동전의 probability 앞면과 뒷면이 여긴 100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500원짜리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트리트먼트 그룹, 여기는 컨트롤 그룹. 여기 두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이쪽은 70%, 이쪽은 19%, 51% 차이가 엄청 크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이 두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다르거나 혹은 natural deviation, 자연적으로 그냥 실험하는 데 있어서의 오차다라고 할 수 있는데 51%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natural deviation보다는 실제로 동전 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70대 19가 아니고 뭐 52대 48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tatistical tool을 배워서 명확하게 그 두 동전 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다른가 혹은 이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이 약이 어, 진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Generalizing the result 해서요. 자, 이 연구의 결과가 모든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주면 모든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이 정도의 70%의 비율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짧게 얘기하면요. 이 환자들은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초에 뭐 연령이나 정확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연령을 제한했고요. 다른 헬스 이슈가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환자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경우에만 우리가 환자를 우리 샘플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에서 이 트리트먼트가 똑같은 결과를 준다. 70%의 확률로 치료를 성공한다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환자에게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실험 결과는요. 이런 좁은 특성을 가진 환자들, 의사, 여기 이 실험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 다음에 나이대가 비슷하고 다른 헬스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트리트먼트가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즉 비슷한 특성을 갖는 환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줍니다.